안녕하세요. 저는 3년 연애 끝에 결혼 준비를 하다가 딱 한 달 만에 파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고 이 사람이다 싶어 결혼 준비도 시작했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지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연애와 결혼은 아예 다르다는 게 뭔 줄 알겠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서로 많이 좋아했고 참 괜찮은 사람 같았기에 결혼해서도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 줄 알았는데 결혼 준비를 해보니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 간의 문제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그 남자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린 게 파혼의 가장 큰 이유겠지만요. 연애할 때만 해도 저는 제 약혼자,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성격 자체도 무던하고 화도 잘 안 내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툰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술 번역가 일을 하는데요. 제 직업의 특성상 예민하고 논리적인 면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남친은 그런 제 모습을 지적이고 멋있다며 자기에겐 없는 모습이라고 칭찬해 주었죠. 남친은 서예가 및 캘리그라퍼 그리고 일러스트 그리는 일도 병행했습니다.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 쪽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 수입이 일정치 못하고 또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보다 사람 자체에 많이 끌렸고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좀 딱딱하고 꼼꼼했던 저와 달리 남친은 유연하고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습은 저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기도 했고요. 서로가 다르기에 오히려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서로의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서로가 얼마나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다른 환경에서 커온 것인지 확인하는 계기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양가 상견례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제 직업과 저희 집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셨습니다. 번역 일은 돈이 좀 되는 거냐, 달에 얼마 버느냐, 그 일은 계속 할 수 있는 거냐,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냐 등등 주로 돈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렵고 어색한 상견례 자리였기에 그렇게 대놓고 돈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이기에 제 딴에는 애써 웃으며 예의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양가 부모님들끼리 이야기가 서로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저와 상의했었는데요. 그맘때쯤 무슨 말만 하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라며 어머님의 의견을 제게 전달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남자친구가 듬직하고 어른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 무렵 남친은 완전 마마보이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게 좀 거슬리긴 했지만 애써 넘겼습니다. 아무리 사이좋은 커플이라고 해도 결혼 준비하면 많이 싸운다더니 이게 그런 건가 보다 생각했죠. 한 번씩 뭐지 싶고 황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게 좋게 넘어가고 잘 풀어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혼수 문제였죠. 그 혼수 문제를 기점으로 남자친구와 제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가 거주 겸 작업실로 쓰는 집이 있었는데요. 그 동네는 재개발 얘기가 자주 나오는 좀 외지고 허름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남자친구의 할머니가 사시던 집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정리하려다가 재개발 이슈도 있고 하니 안 팔고 그냥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가 자기 작업실 겸 자취방으로 쓴다고 거기에서 혼자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동네도 집도 남들이 보기에 허름하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몇 번 놀러 가보니 저는 그 집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주변이 조금 외지긴 하지만 그만큼 여유가 있고 조용하고 고즈넉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 밖은 오래된 주택 그대로지만 집 안은 남친이 조금씩 고치면서 셀프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그의 예술가적인 감각이 고스란히 묻어났거든요. 우리 둘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충분하고 아늑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저보다 남자친구가 일이 일정치 않고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결혼 자금도 넉넉치 않았죠. 저는 결혼 자금도 있고 부모님도 도와주실 여력이 되긴 하는데 딱히 도움을 받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냥 남친과 제가 알아서 저희들 힘으로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럴듯한 신혼집은 아니지만 거기서 시작하는 신혼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았죠. 괜히 무리해서 대출 받는 것보다 돈 아끼고 모아서 나중에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자기야, 우리 그냥 이 집에서 신혼 시작하는 거 어때? 신혼일 때는 여기서 지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괜히 지금 무리해서 대출받고 하지 말고 여기서 돈 부지런히 모았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사 가자. 나는 이 집 자기 손길이 곳곳에 닿은 곳이라 참 좋아. 나야 괜찮지만 좀 낡고 초라하지 않아? 여긴 그냥 내가 사는 겸 작업실 겸 쓰는 곳인데 나 혼자 살기엔 괜찮지만 작기도 하고 좀 허름하기도 해서 신혼집으로는. 뭐 어때? 그런 것도 다 신혼 재미고 추억이지. 그렇게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멋들어지고 근사한 집은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돈도 많이 아낄 수 있고요. 다만 남자친구가 혼자 살던 집이라 가구나 가전이 오래된 것이 많았고 1인 가구가 많아서 둘이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으로 비싼 고급 가전은 아닐지라도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들로 새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쓸 수 있는 건 그대로 쓰고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사기로 한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남자친구네 집에서 시작하는 거다 보니 필요한 혼수 물품 정도는 기분 좋게 제 돈으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 집에 필요한 가전가구를 고르는 일은 설레고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틈나는 대로 인터넷에서 사용 후기를 꼼꼼히 찾아보며 가성비 좋고 디자인 예쁜 것들로 리스트도 만들어 나갔죠. 엑셀 파일에 모델명과 가격, 장단점을 꼼꼼하게 정리하면서요. 첫 살림을 내 손으로 직접 꼼꼼하게 준비한다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예비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혼수 준비한다고 바쁘다며? 아, 네 어머니. 그래서 내가 너 위해서 좀 정리해둔 게 있거든. 정리해둔 거요? 그래, 문자로 보낼 테니까 어디 한번 봐라. 그러면서 직접 적은 종이를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신 겁니다. 거기에는 어머님이 직접 적은 혼수품이 적혀 있었는데요. 대기업 제품, 그것도 값비싼 고급 라인의 가전제품만 골라서 빽빽히 적어 놓으신 거예요. 모델명까지요.
저는 딱 필요한 것만 사려고 했는데 이미 있는 TV며 냉장고도 다 적혀 있었습니다. 둘이 사는 작은 집에 대형 포도원 냉장고,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가 위아래로 붙어있는 최신형 워시타워, 의류 관리기, 그리고 대형 김치 냉장고까지 제 현실적인 예산안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혼수품 목록이었죠. 그중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를 와인 셀러와 고가의 커피 머신도 있었습니다. 저랑 남자친구는 술도 잘 안 마시고 커피도 별로 즐기지 않거든요. 그 리스트를 쭉 보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황당한 건 마지막에 적혀져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예단비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희는 분명 상견례 때 예단 예물 같은 거 다 생략하기로 분명 얘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예단비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리스트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일단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혼수 리스트라는 걸 보내주셨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 엄마가 보내셨지? 그거 고른다고 잡지랑 인터넷 찾아보면서 내내 고르시더라고. 우리 엄마가 보는 눈이 높으셔서 그대로 사면 물건들은 괜찮을 거야.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어머님이 보내신 이 리스트에 대한 존재를 모를 줄 알았는데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리스트 내역도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다르잖아. 뭐가? 니네 집에 있는 가구들도 좀 있잖아. 쓸만한 건 그냥 그대로 쓰기로 했고 필요한 것만 내가 알아보고 새로 사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머님이 보내신 리스트에는 거의 다 새로 사라는 식으로 되어 있던데 게다가 너무 고가 라인으로만 알아보신 것 같아. 집도 그렇게 안 큰데 이렇게 큰 냉장고며 TV가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술이랑 커피도 잘 안 마시는데 뜬금없이 와인 셀러랑 커피 머신도 있던데?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멋쩍어 하며 그러더라고요. 아, 와인셀러랑 커피 머신은 사실 우리 부모님 댁에 들여놓을 거야. 엄마가 전부터 갖고 싶어 하셨거든. 뭐? 어머님, 아버님이 필요하신 걸 왜 여기 목록에 적어 놓으셔? 아, 살 때 그냥 같이 사면 좋잖아. 한 번에 다 사야 싸기도 하고. 또 겸사겸사 선물 겸 우리 부모님 필요한 것도 좀 사드리면 좋은 거 아니야? 뭐라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분명 남자친구랑도 이렇게 하기로 얘기가 다 되어 있던 건데 갑자기 딴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톡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이 보낸 이 혼수물품은 돈도 돈이지만 크기도 큰 집에나 어울릴 법한 물건들이에요. 남자친구 혼자 살던 그 작은 집에는 꾸역꾸역 넣어봤자 자리만 차지하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제 딴에는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결혼하는 거다 보니 최대한 싸고 실용적으로 사자는 거였고 그래서 집도 남자친구 혼자 살던 집에 그냥 들어가자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집은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제가 준비하기로 한 혼수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요구를 한다뇨.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아참, 그리고 마지막에 예단비를 요구하셨던데 이건 또 뭐야? 우리 예단 예물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잖아. 제 말에 남자친구는 갑자기 발을 빼더군요. 아, 그래. 사실 엄마가 알아서 한 거라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엄마도 우리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엄마랑 직접 통화해보는 게 어때?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얘기해도 되는데 저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일단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보내주신 혼수 리스트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 신혼 살림에는 좀 과한 것도 있고
불필요한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와인셀러와 커피 머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에게 필요 없는 물건인데 왜 리스트에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예비 시부모한테 선물한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런 걸 꼭 집어서 물어볼 줄은 몰랐네. 그리고 선영아, 내가 어른으로서 얘기하자면 결혼할 때 약간의 성의는 보여야 나중에도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거다. 뭐 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해와야 남들 보기에 구색이 맞고 그런 거야. 솔직히 우리 아들이 집을 했으니 너는 혼수만 하는 거 아니니? 나는 그렇게 무리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어처구니 없는 기분으로 말했죠. 집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남자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저희가 돈 아끼려고 들어가기로 한 것뿐인데 아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 예단비 적어두셨던데 저희 예단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 말에 어머님도 기분 나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방금도 얘기했잖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서로 주고받아야 나중에 서로 빈정상하는 일이 없다니까. 큰 돈도 아니고 너네 들어가기로 한 찬우집. 그 집의 정도는 네가 해오는 게 맞지. 요즘 세상에 남자만 집 해오라는 법이 어딨니? 어머님, 그 집은 따로 해오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할머님 댁이라고 했고 비어져 있는 집에 찬우 씨가 들어가서 살던 거라면서요. 결혼을 위해서 따로 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게 해오는 거지. 어쨌든 거기는 집 아니야. 그것도 팔면은 다 돈인데. 위치가 그래서 팔리지도 않고 팔아봤자 돈도 얼마 안 되는 곳이라서 재개발될 때까지 버티는 거라고. 그래서 남친이 들어가 사는 거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남자만 집 해오는 일도 없을 뿐더러 남자가 집을 해오면 그 집에 맞게 어느 정도는 너네 집에서도 돈을 보내줘야 되는 거다. 그게 기본이고 예의야. 라는 겁니다. 상견례 때 분명 그런 거 없이 하기로 해놓고 뒤에선 저한테 따로 이런 걸 요구하시니 황당했죠. 그래서 조목조목 얘기하려다가 어차피 얘기해봤자 어머님하고는 도돌이표가 될 거고 감정만 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대충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리스트를 그대로 저희 부모님께 보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왜 상견례 때랑 말이 다른 거고 또 코딱지만한 집에 들어가면서 무슨 이런 고가의 혼수품을 바라는 거냐고요. 엄마도 너무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선영아, 이게 다 뭐니? 아니 그 낡아 빠진 집 하나 달랑 해오면서 이걸 다 사오라는 거야? 게다가 이 5천만 원 또 뭐야? 상견례 때 분명히 그런 거 서로 부담 주지 말자고 약속하지 않았어? 그때는 자기들도 좋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양아치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나 너무 황당해. 조서방은 뭐라는데? 자기 엄마랑 얘기하래. 자기는 잘 모른다고. 참나, 이런 일에 자기는 쏙 빠져? 마마보이 아니니? 자기 엄마가 이랬으면 본인이 나서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솔직히 딸 하나 시집 보내면서 그렇게 외진 동네에 오래된 집을 신혼집이라고 들어가는 거 가뜩이나 마음 편치 않았는데 네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한 거야. 그런데 뭐 대단한 집이라도 해온다고 너한테 이런 것까지 당당히 요구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황당하네. 엄마는 기분 나빠하셨는데 옆에서 아빠가 굳은 얼굴로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보, 진정해. 찬운의 부모님이 그렇게 남들 눈이랑 구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맞춰줘야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도 저도 황당해서 아빠를 쳐다봤죠. 이걸 우리가 왜 맞춰줘? 아빠. 그런데 아빠가 곧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잠실 아파트 알지? 그거 너희 신혼집으로 해주마. 네? 대신 너네 남편하고 그 집 시부모니 될 사람들한테 전해. 그 집에 어울리게 혼수 제대로 해서 보내라고. 그리고 그 집 어머님이 집을 해오면 그 돈의 일부는 상대방 집에 돌려주는 게 예의라고 했다고?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그 아파트 전세금 기준으로 10%는 현금으로 돌려주시면 된다고 전해라. 하나라도 빼놓으면 이 결혼 없는 거라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너무 기분 나빠하시면서 저렇게 하신 거죠. 솔직히 아빠 말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내에서 그 작은 집 하나로 이렇게 생색을 낼 줄 알았으면 저희도 똑같이 해야죠. 오히려 저희 아빠가 살게 해주신다는 집은 잠실에 있는 꽤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저도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태도에 빈정이 상당히 상해 있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파혼한다는 심정으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시던데 우리 부모님이 들으시더니 그러면 차라리 아빠가 소유하고 계신 집으로 우리 들어가라고 하시네? 아버님 소유의 집? 잠실에 있는 아파트야. 그러자 남친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이왕이면 거기가 지금 집보다 100배 낫지. 근데 우리 부모님도 어머님께서 말하신 방식대로 똑같이 하기를 원하셔. 그게 무슨... 우리 부모님이 혼수 리스트 줄 테니까 그 혼수품 맞춰서 해오고 아파트 전셋값을 10% 현금으로 보내주시라고 하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지 못할 게 뭐냐고 처음엔 당차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걸 다 해결할 거냐고 너 돈도 없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정은 무이자 할부하면 되고 현금 예단은 신용대출 당기면 다 된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저한테는 저 혼자 해오라고 해놓고 남자친구한테 해오라고 하니 몽땅 대출로 해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남자친구에게 너무 실망이 컸고 내가 콩깍지에 씌었던 건가? 이렇게 생각 없고 개념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었나? 점차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결혼하면 같이 갚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자기가 해온 거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집에서 집을 해주시는 거잖아. 이건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려. 나는 엄마한테 그런 말 잘 못하는데. 자기가 얘기하면 안 돼? 자기도 이제 우리 가족인데 며느리가 말씀드리는 게 낫잖아. 자기는 입 없어? 자기 부모한테 말하는 것도 못해? 모든 문제를 나한테 넘기는 거야, 왜?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냐고. 제가 화가 나서 저렇게 말했더니 남친은 입이 대빨라와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정신이 제대로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처할 생각도 없이 회피하는 모습을 보니 그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못 믿어온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물어보게 되었죠. 하지만 그동안 사귀어온 정도 있고 이렇게 확 끊어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 어머님께 전화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래. 혹시 찬우 씨한테 들으셨나요? 뭘? 역시나 자기 엄마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오는 걸 참으며 다시 얘기했습니다. 저번에 혼수 리스트 보내주신 거요. 그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알겠다고 해놓고 무슨 할 말? 애초에 제가 찬우 씨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겠다고 한 이유가요. 신혼 때는 거기서 살면서 돈 아끼고 모아서
나중에 집 사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큰돈 쓰지 않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살자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 그래서 상견례 때 서로 예단 예물도 다 생략하기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따로 요구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은 단박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너도 참 그렇다.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곤란하다는 거야. 그때 너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겠다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까지 생략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 남들이 보면 우습게 봐. 그냥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기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길래 그런 걸로 우습게 보고 콩가루 집안 얘기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말씀은 전혀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길게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내가 이렇게 굴복하고 결혼을 할 만큼 메리트가 있는 집인가? 라는 생각이요.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당연히 계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이 제 생각 이상으로 막무가내의 금전적인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또 남자친구에 대한 실망도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결혼한다 한들 어머님이 짠 하고 변해서 제가 존경할 만한 분으로 바뀌실 리도 없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파혼에 대한 결정이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얼토당토 않는 제안을 하는 어머님께 똑같이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생각이 그러시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빠가 소유하고 계신 잠실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요. 거기 내줄 테니 거기서 살라고 하세요. 전세지만 별다른 일 없으면 따로 옮길 필요 없이 계속 살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찬우 씨한테 말하니까 찬우 씨도 지금 집보다는 거기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신혼집은 잠실 아파트로 할 테니 찬우 씨 쪽에서 그에 들어갈 혼수랑 전셋값의 10% 현금으로 준비해 주세요. 혼수 리스트는 저희가 준비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집을 누가 해오는지만 바뀌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막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인데 뭘 그렇게 칼같이 따지고 드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계산적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치사하다느니 계산적이라느니 내로남불로 나오시더군요. 저는 그러면 치사할 일 없이 모든 걸 다 반반하자고 했습니다. 전세금도 반, 혼수도 반, 예단 예물도 그냥 다 받는 걸로 하자고요. 그러면 서로 꿍한 거 없이 반반으로 하는 것도 좋겠네요. 전세금 반 보내주시고 혼수도 예단 예물도 그냥 다 반반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제 말에 2초 정도 말이 없으시더니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기가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우스워 보이냐고 하시면서요. 솔직히 이제 남남이라고 생각하니 별 타격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했던 얘기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말 맞다나 이런 건 칼같이 해야 남들이 우습게 안 보죠. 한쪽에서만 많이 해서 남들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서로 빈정상할 일도 없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뚜껑이 제대로 열렸는지 저한테 협박한답시고 한마디 뱉으시더라고요. 너 아주 당돌하고 웃긴다. 내가 너를 봐도 아주 잘못 봤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그 말에 저도 바로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다시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없었던 얘기로 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세게 나가니까 어머님이 더 당황한 것 같았어요. 뭐라고?
서로 맞춰서 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아까우셨던 거죠. 이미 결혼 얘기도 오가고 있으니까 물르기 어려울 거고 그 김에 저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어머님. 그런 것도 상황 봐가면서 하셔야죠. 솔직히 이런 상황 다 참아가면서 제가 맞춰줄 정도로 찬우 씨 조건 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조건만 따졌으면 저 찬우 씨랑 결혼 안 하는 게 맞고요. 수입도 적고 불안정하고 시댁에서 도움받는 것도 전혀 없는데 그냥 서로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도 이 결혼할 생각 없어졌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파혼하는 거니까 그건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잘 지내시라 하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대뜸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야, 엄마한테 전화해서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지금 엄마 난리 났어. 이제 가족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자기가 며느리 될 사람이고 아랫사람이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진심으로 사과해. 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싸워서 결혼을 어떻게 하려고?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겪었을 황당함과 모욕감에 대한 이해나 사태의 본질에 대한 파악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엄마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사실에 대한 짜증뿐이었죠.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결혼 안 할 거냐는 남친의 말에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뭘 사과해야 되는데? 뭘이라니? 엄마 속상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잖아. 어머님이 우리 결혼에 터무니없는 혼수 목록을 들이밀었는데 그대로 안 한 거? 아니면 어머님 방식 그대로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혼수 리스트랑 전셋값 일부 달라고 한 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제가 차분하게 사실을 나열하자 남친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비집고 제 마지막 진심을 쏟아냈죠.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너네 엄마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네 선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는데 나한테 얼렁뚱땅. 자기 부모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나한테 넘기질 않나.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나한테 사과하라고? 우리 그만하자. 나는 그런 남자랑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어.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잠깐만,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게 어딨어. 선영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아. 나도 좀 심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잘 얘기해볼게. 어? 어른들은 일절 빼고 우리끼리 다시 준비해보자.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이런 일로 결혼 깨는 게 어딨어. 어? 내가 앞으로도 잘할게. 우리끼리 다시 준비해보자고요? 저는 그 말에 실수했습니다. 뭘 시작해? 톡 까놓고 너 모아둔 돈도 없고 재정관념도 없잖아. 결혼을 할 능력도 와이프를 지킬 능력도 의지도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넌데 나는 이미 결론 내렸어. 우리 여기까지 하자. 이게 맞아.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친으로부터 몇 번이고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혼자와도 헤어지고 결국 3년간의 연애와 결혼 준비 등 모든 건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허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하더라고요. 결혼도 전에 저한테 갑질하려고 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진작에 손 털고 나온 게 잘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명확해졌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가족들도 중요하다는 것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집안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관계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주변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번 이렇게 크게 데이고 나니까 결혼 생각 자체가 싹 사라져 버렸네요. 언젠가 다시 결혼을 꿈꿀 만한 좋은 사람과 서로를 존중해주는 좋은 시댁이 제 인생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씩씩하고 멋지게 잘 살아갈 자신이 있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